미네소타에서 여전히 계속 열리고 있고요. 어제는 두 경기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는 두 경기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경기만 살짝 슥 보고 마무리 짓는 그런 상황 만들어 볼게요. 3일차 경기 결과는 스웨덴이 스위스를 4대2로 승리를 했고요. 핀란드는 8대0으로 라트비아를 대파했습니다. 근데 이렇다라고 해서 이제 캐나다를 끌고 올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경기 상황마다 조금은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이제 경기가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캐나다는 한 점 차로밖에 못 이겼는데 핀란드 8대0 이거 뭐 캐나다 큰일 났네. 이렇게 결과를 벌써부터 도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캐나다랑 핀란드랑 붙었을 때 만약에 한 6대2 이렇게 나오면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결국은 스웨덴 스위스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꽤 재밌는 경기였었습니다. 역시나 스위스가 미국을 상대로도 상당히 분전한 그림에서의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경기도 어쨌든 뭐 패배하긴 했지만은 MT넷 골 하나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한 점 차 승부였었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셋째 날 주목되는 점은 역시나 왜 상위권 팀을 이기기 어려운가를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잘 보여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회 초반에도 뭐 거듭 계속 이제 이 말씀을 드리지만 티어별로 실력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게 아이스하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정말 준척급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정말 탑 티어급의 거의 바로 아래에 있거나 거의 거기에 준한 느낌의 스위스나 어디냐 독일까지도 사실 거기에 큰 예외는 아니에요. 물론 요즘 많이 따라왔고 이번 뭐 대회에서 뭐 스위스의 활약을 보시면 그런 부분 보실 수는 있지만 일단 스위스 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스위스는 역시나 안전한 느낌의 하키는 잘했었습니다. 미국전에서 보여주던 그런 이제 세 번째 체커의 트래킹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스위스는 좀 북미 스타일의 하키를 고유를 구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부지런한 체킹을 굉장히 이제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과정이고 공격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너무 무리하게보다는 스크린 세우고 먼 거리에서 슈팅 때리면서 유효슈팅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느낌의 좀 북미식 하키를 구사를 하는 물론 북미 하키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느낌으로 구사를 하지만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부분인데 결국 실책성 플레이에서 골이 한두 골씩 터지면서 벌어지면은 이건 참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첫 골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스웨덴 어떻게 보면 지금 3대 3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좀 가려졌지만. 예. 여기 좀 가려졌지만 여기에도 이제 스위스 선수가 있고 그죠? 3대 3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 스위스 선수가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스틱을 딱 뻗는 그 수비를 하는 그 타이밍에 뚫려버렸어요. 이게 이제 결국 유효 수비가 됐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자국 리그에서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면은 막았겠죠. 하지만 이제 또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고 이러니까 한 번에 쑥 뚫리는 과정에서 결국 이 친구가 그죠? 마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 과정에서 이제 요쪽에로 올라가고 이제 요 28번 선수가 이제 그 원래 이제 요 4번 선수 라인을 타주면서 순간적으로 2대1 상황을 만들어냈고 패스를 집어넣어주면서 이 슛도 막 그렇게 센 슛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절묘하게 집어넣으면서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이르게 선제골. 지금 보시면은 1분 만에 선제골이 나왔죠. 이거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두 번째 이제 2대2 상황이었습니다. 요거 이제 3피리어드에 지금 보시면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 네트 뒤쪽에서 스웨덴 선수가 퍽을 올려주는 과정이 좀 이제 좀 체킹이 들어오니까 좀 빠르게 올려주는 과정이었는데 원래 이제 여기에 보통 선수가 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지금 스위스 선수가 이 퍽을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역습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 뒷장면에는 요 선수를 비롯해서 다 올라갑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스웨덴 선수가 이거는 이제 체킹을 잘했죠. 그죠? 잘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잘했고 이제 여기에서 턴오버가 나오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뒷선에 있었던 선수가 퍽을 받고 네트 옆쪽에 있는 지금 다 올라오는 과정에 지금 다 역동작이 걸려버렸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요 반대쪽에 있는 스웨덴 선수를 놓치게 됐고 여기서 이제 득점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결승골로 끝나게 됐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실책성 플레이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역습을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역습을 얻어맞은 이제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러한 좀 실책성 플레이에서의 실적은 역시나 스위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뭐 헤렌스탐 선수가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출장을 했는데 29세이브 2실점 기록을 하면서 93.55%의 좋은 세이브 퍼센트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네요. 뭐 백투백 경기랑 한 경기 정도 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뭐 연이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 스위스도 뭐 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괜찮은 경기고, 제 생각엔 독일이랑 붙으면은 결국은 스위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지금까지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지금의 경기력을 바라봤을 때는 공격하는 과정에서 중장거리 스크린 슛을 항상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오늘 경기에도 스크린 슛 장면에서 좋은 그림들이 뭐 어디냐 미국전에서도 나왔었고 이 경기에서 득점이 나왔었습니다. 그 그림에서 득점이 나왔고, 수비 상황에서도 빠른 스케이팅을 활용해서 재정비, 뭐 어떻게 보면 트래핑이라든가 이런 의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좋은 수비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실수를 어떤 경기든 마찬가지지만 실수를 100% 통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국 차이가 벌어졌고 오늘 경기도 결과가 나왔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핀란드 라트비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실책으로 쌓이는 점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팀이 실책을 계속 범하는데 그 과정에서 점수가 계속 쌓이게 됐고, 근데 왜냐면 실책을 범해도 점수가 안 쌓이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초반부터 이런 식으로 쌓이면 사실은 게임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초반부터 터졌던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첫 골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대1,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턴오버 상황에서 나왔었어요. 첫 세 골이. 이제 그 과정에서 보시면은, 그죠? 2대1 상황, 그죠? 지금 2대1 상황 같은 부분에서, 요 선수가, 20 몇 번이야? 7번인가?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왜 이래? 다시 열었고요. 지금 역습 상황에서 2대1 상황이었는데, 이제 요 과정에서 보시면은, 이 미들 레인을 타고 올라가는 그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 수비수가 결국은 사실은 지금 2대1 상황이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면은 뒤쪽으로 백스케이팅을 하는 과정으로 가면서 사실은 이제 옵션을 하나 지워주는 게 좀 좋은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좀 달라붙는 선택을 합니다. 요 선수를 견제를 하다가 결국 이제 반대쪽에 빠져들어가는 22번 선수를 또 놓치게 되고, 요 과정에서 이제 프리 상황에서 5볼 딱 노려가지고 득점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요것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이게 턴오버 이후의 역습 상황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기브앤고 같은 느낌으로 요렇게 가면서 네트 앞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이제 요 선수가 이제 네트 앞쪽 요렇게까지 내려온 다음에 아마 던져줬을 거예요. 네트 앞쪽으로. 그죠? 내려간 다음에 던져줬는데, 이 플레이에서는 사실 문제가 된 건 없었어요. 문제가 된 건 없었고, 오히려 이제 주저앉는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수비수가 주저앉으면서 이제 패스를 끊으려고 하는 타이밍. 물론 이제 요 29번 선수가 한 타이밍 패스를 주지 않고 백핸드로 패스를 주면서 살짝 이제 그 리듬을 흐트린 것도 이제 요 선수가 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비 상황에서 이 선수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무슨 상황이 나왔냐고 하면은, 요 패스가 들어가는데 골리 스틱 뒤쪽에 맞고 들어가는 이 자책골 같은 비슷한 느낌의 상황이 나와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2대0이 됐고요. 세 번째 같은 실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요 친구가 이제 요 안쪽으로 들어오는 요 친구를 막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 뒤쪽으로 제끼고 들어온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탈출한 것도 얘가 잘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신 못 차린 게 뭐냐면은, 얘가 이 17번 이 친구가 라인 체인지 하러 갑니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였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여기 라인을 막아주면서 여기 라인을 일단 이 통제를 하는 그림이 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이쪽에도 옵션이 있고, 그죠? 뭐 이쪽 뒤쪽 옵션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들이 달라붙으니까 별 상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친구가 그냥 라인 체인지를 하러 뛰어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요 친구가 요쪽 레인이 열리면서 미들 레인으로 쫙 차고 들어오고, 보시면은 그죠? 요 레인을 타고 든 선수한테 결국 패스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 앞선에 있던 선수는 네트 앞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영역별로 계속 2대1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패스를 이쪽으로 찔러준 다음에도 결과적으로는 패스를 이쪽으로 찔러준 다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요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의 2대1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느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슈팅을 그냥 붙이고, 이제 이 친구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리바운드로 주워먹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쉬운 득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턴오버 이후의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아웃넘버 상황에서 굉장히 손쉬운 득점을 쌓으면서 승리하는 거. 사실 이런 거 핀란드 하키 많이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핀란드가 이제 진짜 이런 역습 상황에서의 완성도라든가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실리적으로 이렇게 역습 상황에서 실리를 챙기는 모습들이 어느 영역이든 핀란드는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경기에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약한 팀 입장에서는 사실은 낼 수 있는 득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득점전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좋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과정에서 실책이나 불운 등으로 점수가 벌어지잖아요. 지금처럼 1피리어드 막 얼마 지나지 않는데 3대0 막 이렇게 벌어져 버리잖아요. 이러면 사실 다득점 승리 플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게임이 사실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캐나다를 1대 한점, 그죠? 캐나다는 결국은 이제 저득점전으로 끌고 가가지고 연장을 가서 갔기 때문에 게임 플랜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고, 이거는 그냥 게임 플랜이 미리부터 죽은 거기 때문에 1피리어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캐나다 팬분들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책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 우리는 이렇게 한 점 차로밖에 못 이기는데 쟤네들은 8점을 우리 큰일 났네 이렇게 벌써부터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만큼 핀란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약간 운도 따랐고 그 다음에 이제 역습 상황 이런 부분에서 침착하게 이제 득점을 하면서 게임 플랜 저쪽이 이길 수 있는 게임 플랜을 그냥 미리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라트비아 감독이 캐나다전 끝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실탄 100발이 장전이 돼 있고 막 슛을 이제 총을 난사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실탄이 10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기회는 제한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바라보시면 좋은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림이고요. 핀란드는 라트비아한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조별 순위 바로 보고 넘어가시면은 뭐 B조부터 보면은 핀란드는 결국은 라트비아를 상대로 승점을 3점을 땄기 때문에 조금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5점이죠. 네, 5점.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비교적 살짝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그렇게 결정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아요. 결정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제 캐나다가 핀란드 만났을 때만 좀 잘해버리면 괜찮고 그리고 핀란드랑 체코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네, 어쨌든 이제 같은 상대를 했을 때는 어쨌든 저쪽은 승점을 까먹었고 이쪽은 승점을 더 챙겼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남은 경기에서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핀란드가 위에 설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림이고요. 어쨌든 핀란드는 뭐 두 경기 덴마크를 상대로도 다득점 그리고 라트비아를 상대로도 다득점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A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그대로 있고 이제 스웨덴이 오늘 2승을 하게 되면서 승점 6점 대열에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스는 오늘 패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승점 쌓지는 못했네요. 어쨌든 이제 지금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은 스위스 대 독일 사이즈도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것도 이제 좀 더 봐야 됩니다. 이것도 좀 더 봐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제 경우의 수를 논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 일단 이제 미국 스웨덴 경기도 좀 기대가 되고 슬로바키아라고 한들 사실은 아직 희망이 없는 게 아니다.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순위 내용 마무리 보고 3일차 포인트 랭킹이랑 꼴리 랭킹은 여전히 갈바스 선수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스페르 쿠타 선수가 5포인트 올라왔고요. 젤러스, 치아르시, 헤이지 어저께랑 똑같은 인물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수비수 포인트 랭킹은 갈바스 선수 1등 그 다음에 보엘리우스 선수가 4포인트 제인 파레크, 이선 맥킨지 캐나다에서 3포인트씩 올리고 있고 아론 키비아르 선수가 3포인트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공동 3위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꼴리도 이제 뭐 세이브 퍼센티지로 정렬을 하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꼴리는 근데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은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3일차 최고의 선수는 루카스 페테르손 선수입니다. 결국 사실 스위스를 상대로 뭐 좀 약간 브로큰 플레이성이라고 하든 뭐든 이 득점을 하면서 이제 결국 멀티골도 득점을 했고 결승골 이렇게 득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과정에서의 도움이 됐기 때문에 루카스 페테르손 선수를 오늘은 뽑아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결국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4일차 일정 보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일정은 새벽 3시부터 있는데 한국에서 보시기 좀 힘든 시각이죠. 독일 대 스웨덴 경기. 독일이 이제 지금 사실 그래도 한 경기 정도는 좀 이변을 그러니까 스위스전을 제외를 해도 한 경기 정도는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걸 이제 슬로바키아전에서 사실 보여줬었어야 됐는데, 근데 슬로바키아전도 지금 그 뭐냐 정규패를 하는 바람에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스웨덴을 잡기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면 결국 이제 마지막 경기인 스위스를 상대로 뭔가 모든 걸 거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느낌으로까지 너무 또 이제 크게 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핀란드 대 체코, 뭐 아주 이제 좋은 대진이 있네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코까지 잡으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진짜 캐나다전만, 왜냐면 오늘 또 이제 또 체코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정규패를 하고 남은 이제 지금 체코랑 캐나다 이제 두 경기가 남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정규패 하면은 지금 6점을 가져간 거 별 의미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캐나다보다 한 발 앞선 게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체코 경기 한번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이번 대회는 확실한 공격력으로 무장을 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핀란드를 또 어떻게 무너뜨릴지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시부터는 슬로바키아 대 미국입니다. 슬로바키아 미국은 요것도 이제 조금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 역시나 이제 미국에 조금 더 우위가 점쳐지는 그림이다라고 일단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홈이다라는 점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이제 또 그죠. 결국 이제 스웨덴이랑 1위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세 싸움. 왜냐하면 사실은 월드 챔피언십은 1등, 2등, 3등, 4등으로 이렇게 줄을 세웠을 때 이게 탑시드가 조금은 상황이 안 좋은 상황도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시나 힘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시드를 먹는 게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역시나 슬로바키아전에서도 이변을 만들면 안 되고,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남은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조금 더 높은 위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지금 포지션이기는 하죠. 어쨌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캐나다 대 덴마크는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캐나다가. 네, 이 경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좀 이제 좀 다득점 승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승점 3점을 챙기는 그런 느낌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굳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핀란드 대 체코 정도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3일차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